무릎이 아프면요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운동을 멈춰야 된다, 그런 신호가 찌릿거리는 전기 오는 통증, 이거 신경이 자극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는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신경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무릎이 아플 때 집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운동이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무릎에 물이 차면 무조건 빼야 하나요? 물 차면은 걱정하시죠. 환자분들이. 되게 좋은 질문이긴 하고요.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물이 찼다라고 오시는 게 아니고 무릎이 부었다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물이 차 있으면 눌러보면은 출렁출렁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면은 물을 빼야 되는데, 물 빼자 그러면 막 걱정하시거든요. 물 빼면은 뭐 더 찬다고 들었어요, 막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근데 물이 찼다고 해서 무조건 빼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거를 물을 뺄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물이 찼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물이 찼는지를 알면, 이거는 어느 정도 물이 있지만 굳이 뺄 필요는 없다, 아니면 물이 조금이라도 조금밖에 안 찼지만 이건 원인이, 이거 빨리 물을 빼줘야 앞으로 더 병이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물이 찼다고 해서 다 빼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물을 빼지 않고 그냥 관찰할 수 있는 경우는요,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고, 그리고 무릎을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붓기가 크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열감이 없어야 돼요. 뜨끈뜨끈하고 빨갛게 올라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다면 반드시 빼야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빼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좀 위험한 신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신호가 있냐면, 이게 너무 많이 부어서 무릎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도 한쪽이 확 커져 보일 정도로 많이 부어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무릎이 빵빵해져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태니까 이런 경우에는 빼야 되겠죠. 그리고 걷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 피부 주변이 빨갛게 올라오고 만지면 뜨끈뜨끈하고, 이거는 빨리 물을 빼서 그 물 안에 성분이 현재 어떤지, 염증이 있는 건지, 세균 감염이 된 건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빼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밤에 아픈 경우가 있어요. 낮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밤에 야간통, 자려고 누우면 막 무릎 주변이 욱신욱신 아픈 경우에는 반드시 물을 빼서 안쪽의 성분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릎에 물이 차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무릎에 물이 찼을 때 이거를 뭐 무조건 쉬어야 되냐, 아니면 도움되는 운동이 있느냐, 둘 다 틀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 쉬는 것도 틀릴 수 있고, 무조건 움직이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현재 염증 단계냐 회복 단계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면은 무조건 쉬는 경우,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경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움직이면 더 망가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막 관절 안쪽이 염증이 확 올라오면서 불이 난 상태, 이때는 쉬어야 돼요. 예를 들어 무릎이 뜨겁고 붉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밤에 아픈 거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걷기 힘든 거, 그리고 이 붓기가 점점 심해지고, 이때는 쉬어야 돼요. 왜 쉬어야 되냐면, 이때 움직이면 속에 있는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움직이면서 관절 내 압력이 올라가고, 올라간 압력에 의해서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럴 때는 쉬어줘야 되고요. 반대로 무릎이 좀 붓고 아픈데 이때는 좀 움직이는 게 낫다, 이거는 뭐냐면 내 몸이 염증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회복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회복 단계는 지금 막 급하게 올라오는 불은 꺼졌지만 아직은 무릎이 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움직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움직여야만 속에 있는 이 윤활액들이 순환을 해요. 우리 몸에는 여러 군데에 물이 있죠. 뇌에는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고, 관절에는 관절액이라는 윤활액이 있어요. 이런 물들이 흐르면서 순환이 돼야 부드럽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그게 안 되고 한쪽에 가만히 고여 있으면 이게 관절을 뻣뻣하게 하고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움직일 때는 살짝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움직이다 보면 더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지금 급하게 막 이 주변이 뜨겁고 올라오는 거는 좀 굳었다. 그리고 오히려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다가 딱 일어설 때, 그때 관절이 굳고 강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두세 걸음 걷기 시작하면 좀 풀려요. 이럴 때는 움직이면서 속에 있는 관절액을 순환을 시켜줘야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관절염이죠. 처음에는 그냥 윤활액 안쪽의 염증, 윤활낭염이라고 하죠. 그런 염증이 있을 때는 나중에 후유증이 별로 없어요. 치료하고 나서도. 그런데 이게 관절염으로 발전을 하면서 관절에 변형이 온다. 예를 들어 연골이 파이고 찢어지고 이 조각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 무게를 지탱하는 뼈들이 변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100%가 안 돼요.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이 O자 형태로 변형이 되고, 그리고 너무 심하면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공관절까지는 안 가더라도 관절 일부를 잘라내는 절골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릎이 아프고 통증이 있을 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이 있을까요? 그럼 무릎이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집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천되는 운동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허벅지 앞쪽 운동을 할 건데, 누워있는 상태에서요, 이 무릎 뒤 오금 부위에 수건을 하나 말아서 이렇게 딱 놔둬요. 그리고 이 오금으로 수건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힘을 쫙 줍니다. 누를 때 보통은 한 5초 정도 지그시 꽉 눌러요. 그러면 이 오금을 이쪽으로 쭉 밀면서 허벅지 앞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5초 정도 간격으로 10번에서 15번 정도 무릎 앞쪽 해주고요. 그 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위로 쭉 들어 올려서 마찬가지로 허벅지 앞쪽 운동을 해주면 무릎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전거 운동이 있겠죠. 저강도로 실내 자전거를 타게 되면 우리 무릎 아플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오히려 운동 때문에 무릎이 더 충격을 받아서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무릎 안 좋은 분들은 물속에서 수영장에서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집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실내 자전거 운동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느껴지는 뻐근함이나 뚝뚝 소리는 괜찮은 걸까요?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통증은 없는데 움직일 때 무릎뼈 위쪽이나 옆쪽에서 툭툭 하고 걸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은 정상 반응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왜 이런 느낌이 나냐면, 무릎뼈는 이 도르래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관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서로 관절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변에 힘줄들이 딱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무릎뼈가 미끄러지면서 이제 글라이딩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움직일 때는 이 뼈랑 뼈를 잡고 있는 힘줄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찰될 때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뼈가 있으면 힘줄이 주변을 탕탕탕 튕기면서 나오는 소리인데, 이게 만약에 별로 통증은 없다, 소리만 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정상 반응이다 생각하고 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소리가 날 때 처음에는 아프지가 않았는데 한 10번, 20번 그 동작을 반복을 했더니 다음날 아파요. 그 부분이 아파요. 이거는 힘줄이 너무 강하게 자극이 돼서 힘줄염이 생긴 겁니다. 힘줄에 염증 생긴 거니까, 그거는 뭐 동작이 잘못됐던지, 그 운동을 한 동작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주변의 근육이 약해서 근육이 이 관절을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소리가 나고 염증이 났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좀 주의를 해서 소리 나지 않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괜찮은 거는 그냥 묵직한 느낌 정도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가 움직이지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관절 안에 있는 관절액이 순환이 되다가 잠깐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뻑뻑한 느낌이 드는 건데요. 이것도 몇 걸음 걸으면 풀린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주변의 근육 운동만 좀 열심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뭐 우리 뼈 소리 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런 소리 나는 것처럼 뚝뚝 하는 이런 소리는, 이거는 기포가 터지는 소리예요. 관절액 안쪽에는 질소가 들어있어요. 모든 관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도 이렇게 하다가 우두둑 소리 나잖아요. 손가락도 우두둑 소리가 나고, 그게 사실은 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관절액 안에 있는 기포가 터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소리 내려고 막 계속 하다 보면 관절을 삐끗해서 주변의 근육을 다치거나 인대를 다칠 수 있겠죠. 일부러 소리 낼 필요는 없고,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는 질소가 터지는 소리다, 괜찮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반대로 운동을 멈춰야 하는 신호나 나쁜 통증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위험하다. 운동을 멈춰야 된다. 그런 신호가 찌릿거리는 전기 오는 통증. 이거 신경이 자극됐다는 뜻이거든요. 전기가 오게 되면 이게 무릎 주변에도 이제 신경들이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이 됐든 인대가 됐든 뼈가 됐든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그 터널, 그 공간을 뭔가가 압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막 갑자기 전기 오듯이 힘이 쭉 빠지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허리 쪽에 신경이 문제가 생겼다. 뭐 허리에서 무릎으로 내려오는 게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무릎 주변에 신경이 딱 걸리면서 막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쥐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 신경 압박이 지속이 되면서 잘못하다간 신경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전기 오는 것처럼 찌릿거리면 그때는 멈춰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칼로 팍 찌르는 그런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통증. 이거는 아주 샤프한 통증이 쫙 오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짚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무릎 아프면 무릎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못 짚고 그냥 이 근처가 아파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 송곳으로 찌르는 이 통증은요 굉장히 샤프하고 특정 각도, 내가 움직이는 그 각도에서 딱 유발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 요 각도 할 때 아파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사인인 이유가요, 연골이라든가 반월상 연골 그리고 인대가 찢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런 송곳으로 찌르는 이런 통증입니다. 특히나 언제 그러냐면 계단 내려갈 때, 그리고 쪼그려 앉을 때 무릎 각도가 확 꺾이면서 그때 찢어진 조각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 이래서 통증이 확 심해져요. 그래서 송곳으로 찌르는 통증이 있다? 요거는 위험합니다. 일단 운동을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락이 걸린다고 하죠. 딱 잠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무릎이 잘 움직이다가 딱 걸려서 이게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거 찢어진 연골 조각이 관절 사이에 딱 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락이 걸렸다는 거는 여기서 더 움직였다가는 찢어진 조각이 안쪽으로 팍 파고들면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통증도 심하게 나타나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무릎이 잠기는 거, 이것도 바로 운동 멈춰야 되고요. 그 다음엔 점점 심해지는 통증이겠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좀 움직였더니 이제 안 아파요.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조금 아픈데 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좀 심해진다. 이거는 운동하는 것 자체가 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멈춰야 됩니다. 통증보다는 뭔가 꽉 눌리는 느낌이 드는 증상은 어떤 증상인가요? 발목이 이제 눌리는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한 거는 힘줄에 염증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발목이라는 게 우리 몸을 거의 다 지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체중이 걸리는 그런 관절인데 지지하는 구조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줄에 염증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고, 발목의 어느 쪽이 잠기는 느낌이나 묵직한 느낌이 드느냐에서 발목 앞쪽이냐 뒤쪽이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에 따라서 그쪽을 지나가는 힘줄들이 염증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의 체중을 지탱하면서 힘줄이 팽팽하게 당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눌러봐야 돼요. 그럴 때는 누르다 보면 어느 한 군데가 딱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통증이 심해서 걷기가 좀 어렵고 이러면 빨리 병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든 해서 그 병변을 확인하고, 그럴 때 소염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주사 간단하게 맞으면 또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아프다 이러면 그거는 관절에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인대 손상은 외상 심하게 발목을 접질리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거니까 인대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관절 자체의 문제, 염증, 관절염이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발목 통증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운동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그 순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하다가 통증이 생겼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일단 3단계로 얘기를 해보면, 운동하다가 통증이 생겼는데 그냥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냥 뻐근하거나 묵직해요. 가볍게 불편하다. 우리가 아파 죽겠는 게 10점이고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면 한 3점 정도 된다. 이럴 때는 운동의 속도를 좀 낮추고 범위를 좀 줄이고 횟수도 줄이면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3점 정도의 통증까지는 그냥 조금 강도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약간 애매한 게 이러다가 조금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한 4에서 5점 정도다. 5점 정도면 이거 일상생활이 좀 지장이 있는 정도거든요. 이때는 일단 운동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춤. 1분 정도, 1분에서 5분 정도 좀 멈춰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동작을 해봤을 때 이거는 여전히 4점에서 5점이다. 이러면 일단 중단을 해야 되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더니 괜찮아요. 그러면은 강도를 좀 낮춘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카로운 통증,
송곳으로 찌른다든지 전기가 확 오는 것처럼 날카로운 통증이 생긴다면 이거는 통증 점수로 한 6, 7점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멈춰야죠. 내 몸에서 멈춰라 라고 신호가 오는 거기 때문에 날카로운 통증, 전기 오는 통증은 그날 운동을 멈추셔야 됩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연골 주사나 콘주란 주사를 맞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뭐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해서 뭐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염, 아니면 힘줄염, 인대 손상 이런 거 이제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주사 치료를 받게 되는데 뭐 주사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한 대여섯 가지 이상 돼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맞는 주사는 보통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런 주사를 맞는 일단 이유는요. 무릎 관절에 어떤 연골이 닳거나 아니면 관절에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주변에 힘줄이 부딪히면서 마찰이 생겨서 이제 통증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사 맞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연골이 다른 걸 없애고 염증을 줄이고 마찰을 줄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관절의 가동성이나 관절의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하려고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제일 흔하게 맞는 게 연골 주사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연골 주사 맞겠습니다 라고 맞는 거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주사입니다. 성분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연골 주사예요. 히알루론산이 뭐냐면요, 얼굴에다가도 맞죠. 왜냐면 물광 주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알루론산의 장점은 물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어요. 히알루론산이 몸속에 들어가면 주변에 수분을 쫙 끌어모읍니다. 그럼 이게 관절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관절 안에 수분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게 마찰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충격 흡수를 시키는 쿠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형외과에서 맞는 이런 연골 주사 맞으면서 아마 그 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무릎에 기름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히알루론산이 주변에 수분을 쫙 끌어들여서 안쪽에 기계가 움직일 때 마찰되지 말라고 기름칠하는 것처럼 무릎에 윤활제, 그러니까 기름을 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히알루론산을 맞으면 움직일 때 마찰이 줄어드니까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초기나 중기 무릎관절염이 있을 때 이때 히알루론산을 많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콘주란이라는 주사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콘주란은 히알루론산하고 조금 달라요. 콘주란은 PN이라는 성분을 이용하는데요. 우리 보통은 연어에서 많이 추출을 해요. 그리고 PN이라는 물질은 분자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주사 자체가 굉장히 점도가 높아요. 그래서 관절 안으로 들어가면 히알루론산보다 PN이 더 매끄럽게 이 윤활제 작용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용이 있는데 PN은 염증을 억제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조직을 좀 회복시키는 능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은 그냥 어떤 연골을 재생시키고 이런 목적보다는 마찰을 줄이는 목적이었다면 콘주란은 마찰을 줄이는 것 더하기 연골을 좀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뭐 드라마틱하게 아주 없던 연골이 갑자기 확 살아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염증을 억제하면서 연골이 손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PRP라는 주사를 많이 맞죠. PRP라는 주사는 자가혈소판 유래 회복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몸속에 내 피 속에는 원래 이런 회복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스위치가 꺼져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몸속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딘가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그쪽으로 혈액들이 쫙 모여들면서 고치는 작용을 해요. 근데 만약에 만성 통증이 돼버리면 급성 통증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만성 통증이 되면 얘네들이 그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그냥 몸속에는 회복 물질이 있지만 무릎으로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혈액을 뽑아서요, 얘를 후처리를 해줘요. 이런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쫙 돌려주고 그 안쪽에 그 회복 물질만 탁 뽑아요. 얘를 뽑아서 스위치를 켜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스위치를 킨 다음에 무릎에다가 놔주면 무릎 연골 안쪽으로 얘네들이 쫙 달라붙으면서 연골을 회복시키고 재생을 좀 유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PRP 주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무릎 쪽에. 무릎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절, 아직 어깨 쪽은 허가사항이 더 추가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PRP가 요즘에는 피부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얼굴 피부가 많이 상했을 때 이런 재생물질 중에는 PRP가 그래도 효과가 아주 좋으니까 얼굴에다가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과 쪽에서는 이걸로 안약을 만들어서 내 피를 뽑아서 그걸로 안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눈에다가 놓으면 안구 건조증에 또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로는 두피 탈모 있는 분들 두피에다가 또 PRP 주사를 맞으면 또 이런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를 좀 방지하고 머리카락에 힘을 좀, 모근에 힘을 좀 좋게 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주사가 PRP라는 주사라서 무릎 아프신 분들은 그런 주사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무릎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무릎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일 중요시하는 게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되면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고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릎이 아프면요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체 근육이 빠르게 빠지기 시작을 해요. 하체 근육이 뇌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험이 있어요. 생쥐의 다리를 묶어요. 실로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을 못 움직이게 묶어버리면 근육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100일 후에 뇌를 검사를 해봤더니 하체 근육이 멀쩡한 쥐보다 그렇게 일부러 못 움직이게 만든 쥐를 100일 후에 뇌를 검사해 보니까 뇌의 줄기세포가 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게 뭘 뜻하냐면 하체 근육이 부실한 분들이 치매가 빨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무릎도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또 안 움직이면 또 근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단순히 걸음을 잘 못 걷고 이런 것도 불편하지만 치매도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질환이 있으면 방치하지 말고 꼭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더라도 결국 무릎이 스스로 잘 움직이게 만드는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사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주사는요 일단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윤활작용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연골 재생을 좀 도와주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주사 맞을 때 제일 흔히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효과 얼마나 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맞죠. 콘주랑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맞습니다. PRP 주사 같은 경우는 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한 번 맞으면 한 3번 정도 맞고요. 그 이후에 3개월에 한 번씩 맞아도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맞아도 되고 그때그때 현재 관절염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주사를 넣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주사를 맞을 것이냐? 지금 주사를 맞아서 이제 무릎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움직여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좀 늘렸다. 그러면 다음번에 연골 주사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또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되냐면 연골이 닳아서 연골 주사를 맞았잖아요. 그럼 연골이 닳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연골이 왜 닳느냐? 연골 안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연골 안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연골 자체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 확산에 의해서 압력을 줬다 뺐다 하는 이 확산에 의해서 영양분들이 연골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 연골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확산작용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무릎 안쪽에 이런 혈액, 무릎 관절액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관절액이 순환을 해야 영양분들이 쉽게 들어가거든요. 아프다고 안 움직이고 있으면 순환이 안 될 테니까 더 연골이 빨리 닳게 되겠죠. 그래서 관절이라는 거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요. 안 쓰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러닝하면 마라톤하면 연골이 빨리 닳는다. 그래서 무릎 연골 망치는 운동은 하지 말아라 막 이러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면 당연히 연골이 닳겠죠. 하지만 취미 생활로 가볍게 하는 마라톤은요 연골이 훨씬 오래 쓸 수 있게 갈고 닦아줘요. 실제로 논문을 보면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의 하체 근육이 훨씬 좋고 연골도 더 많이 남아있고 닳지 않는다, 건강하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절이라는 거는 쓰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단련이 진짜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사 치료는 좀 도움을 주는 정도, 아파서 못 움직일 때 근육을 단련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치료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걸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혈관이 무섭죠. 혈관이라는 게 우리 온몸에 다 있는 거고 주요 장기뿐만 아니라 이 피부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다 연결된 게 혈관인데요. 이게 증상이 없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막히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이게 터지거나 확 막히면서 증상이 빠르게 생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 혈관이라는 게 생각보다 적응을 되게 잘해요. 첫 번째 이유가 굉장히 서서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초음파로 환자분들 혈관 상태를 쭉 보면은 전혀 증상이 없는데 막 50%까지 막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75%, 막 90%까지 막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혈관이 90%까지 막힐 때까지도 증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모르고. 이게 몇 년 또는 십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천천히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어때요? 혈류량이 좀 줄어들어도 세포들이 약간 긴축을 하는 거죠. 적은 에너지로도 버틸 수 있게 얘네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우회로를 만들어요. 이 혈관이 막혀? 그럼 또 옆에 다른 우회로를 통해서 측부순환이죠. 만약에 목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좀 좁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에서 넘어가는 혈류로 생활을 한다든가, 세포가. 아니면 이 두피 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통해서 혈액 공급을 받아서 버틴다든가. 이렇게 측부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70에서 90% 막힐 때까지도 전혀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갑자기 터질 때 생깁니다. 이게 뭐 심근경색, 그다음에 뇌졸중 이런 게요. 어느 정도 이게 조금씩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다가 그 안쪽에 죽상동맥경화죠. 이 죽상이라는 게 죽이에요, 죽. 우리 죽 먹을 때 보면 굉장히 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안에 이 죽 같은 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죽을 싸고 있는 막이 딱 찢어지면서 속에 있는 이 죽이 바깥으로 쫙 퍼집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 안쪽에 이런 죽처럼 걸쭉한 지방 덩어리가 순간적으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생기는 거고,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건 차라리 90% 정도 막혔다 이러면 오히려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한 50%쯤 막힌 이 죽상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 이유가 90%쯤 막히면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게 딱딱한 플라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한 50%쯤 막힌 죽상은요, 말 그대로 죽이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이게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50%쯤 막힌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혈관 질환은 건강검진으로 미리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고지혈증이나 이런 동맥경화 같은 거는 건강검진으로 뭐 알 수도 있는데, 고지혈증은 사실은 쉬워요. 고지혈증은 그냥 피검사만 해도, 지질 검사만 해도 어느 정도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할 때 결과표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혈관이 막혔냐 안 막혔냐는 이거는 따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일반 우리 건강검진에서는 다루질 않기 때문에. 우리 보통 건강검진할 때 피검사를 하며 다른 검사들도 쭉 하지만, 일단 지질 검사를 할 때 총 콜레스테롤을 보고, 그 다음에 LDL이라고 우리한테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HDL이라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뭐 중성지방이 있어요. 요 정도 수치만 봐도 요거는 고지혈증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특별히 증상이 없어도 아주 가볍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밖에 나가서 가까운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런 데 가서 저 고지혈증 검사하고 싶어요 이러면, 결과가 빠르면 몇 시간 내에,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하루 이틀 내에는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혈관 질환은 좀 달라요. 혈관은요, 이런 피검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모르고 또 일단 영상검사를 해야 됩니다. 영상검사를 통해서 이 혈관이 좁아졌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진지 보려면 이게 쉽지 않겠죠. 심장은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도 작고, 그거를 관상동맥의 현재 상태, 두께가 얼마나 되고 안쪽에 플라크가 있는지를 보려면 쉽지 않죠. 그러면 뭐 CT를 찍거나 아니면 아예 혈관 조영술을 하거나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검사 전날 막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검사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단이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조금 편한 게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그나마 좀 편해요. 이 심장은 이 뼈 흉곽에 쌓여져 있지만 경동맥은 이 목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음파로 딱 되면 경동맥이 좁아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고, 이 대퇴동맥도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보면은 이거는 따로 준비를 안 해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혈관 상태를 볼 때 경동맥 초음파를 많이 권해드려요. 일단은 간단하고, 그리고 경동맥의 상태가 내 몸 전신 혈관의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경동맥이 건강하면 대체로 혈관이 건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검사다.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검사다.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40세 이상인 분들은 한 번쯤은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혈관 검사를 따로 하라고 추천하시나요?
혈관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 연령으로 따지면 40대 이상에서는 그래도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요즘은 막 30대에도 당뇨가 생기거나 뭐 고혈압이 생기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위험인자라고 하는데 동반된 위험인자가 있으면 반드시 혈관을 스캔을 해봐야죠. 그래서 경동맥 스캔을 반드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검진하다 보면 혈관이 하얗게 보인다, 석회화가 있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이건 많이 안 좋은 상태인가요? 건강검진 하다 보면 혈관이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석회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석회화가 뭐지? 뭐 우리 몸에 돌멩이는 여기저기 많이 생기죠. 뭐 방광에도 생기고 콩팥에도 생기고 요로결석이라 그러죠. 요로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쓸개 이런 데 이제 돌멩이들이 생기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혈관벽에 석회가 쌓이는 거예요. 딱딱하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석회가 됐다는 건 굉장히 오래된 혈관 질환의 흔적으로 보기 때문에 석회화된 것 자체가 위험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혈관벽이 하얗게 보이는 건 무슨 의미냐면 칼슘이 거기에 쌓인 건데 칼슘이 쌓이면 딱딱해지니까 혈관이 탄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동맥이라는 거는 탄력 있게 피를 쭉쭉 짜줘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우리 자세 변화라든가 이런 데에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우리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 그게 안 되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진단했던 환자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사실은 허리가 아파서 허리 엑스레이를 찍은 건데 여기 허리를 보지 마시고 그 앞쪽에 이 복부 쪽을 보세요. 허리뼈는 여기 있는데 그 앞에 허리뼈랑 비슷한 거 뭐 하나 또 있죠. 이게 석회에 둘러싸인 혈관 대동맥이에요. 여기 이제 혁회들이 쫙 깔린 거예요. 그러면 이 대동맥이 탄력이 있어서 쭉쭉쭉 피를 짜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왜 생기느냐? 일단은 처음에는 콜레스테롤이 쌓이죠. 콜레스테롤 자체는 하얗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서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 이제 칼슘이 쌓이면서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동맥 경화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다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있다는 건 혈관이 일단 많이 노화가 됐다는 거고 이렇게 석회가 있는 혈관이 있다는 건 다른 혈관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병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혈관 자체가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다. 이렇게 딱딱한 혈관이 있다는 건 이런 터지기 좋은 죽상으로 된 플라크들도 몸에 많을 것이다. 이게 터지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혈관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에서 요즘에 이런 혈관 석회화 검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혈관 석회화가 높다면 혈관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데 무엇일까요?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안 좋다. 낮으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콜레스테롤이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거 너무 낮으면 좋지 않아요. 콜레스테롤은요.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 몸 세포가 있으면 그 주변을 쫙 이 콜레스테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너무 낮으면 세포막이 약해지겠죠. 그럼 이제 세포가 깨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이 또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라든가 코티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데 재료로 쓰이고요. 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그래서 이게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안 좋다고 하느냐? 종류를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몸에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은 몸에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LDL이 혈관벽에 결국에 쌓입니다. LDL이 높으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LDL은 낮을수록 좋아요. 반면에 HDL은 이게 H라는 게 높다는 뜻이잖아요. HDL 자체가 좀 중량이 좀 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혈관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깨트리는 역할을 해요. HDL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HDL은 높을수록 좋겠죠. 혈관 안을 돌아다니면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려고 그러면 못 쌓이도록 딱 잡아서 간으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HDL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할 때 뭘 봐야 되냐면 한 3가지 정도 보면 돼요. LDL, 그리고 또 하나는 HDL, 또 하나는 중성지방, 요 3가지, TG죠. 그래서 LDL은 낮은 게 좋고 HDL은 높은 게 좋고 중성지방도 적당한 게 좋아요. 그래서 요 3가지 정도 건강검진 했을 때 피검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도 안 먹고 야채만 자주 먹는데 왜 고지혈증이 생기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고지혈증 생겼는데 나는 먹는 게 거의 스님인데 고지혈증 생겼어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진짜로. 환자분들 중에도 저는 뭐 고기도 안 먹고요, 저 식단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왜 고지혈증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름진 고기를 먹었다, 그게 내 몸에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거는 한 20%밖에 안 돼요. 실제로 콜레스테롤 자체는요, 내가 먹는 거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게 한 80%예요. 70에서 80%예요. 내 몸에서 직접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는데도,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고지혈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된 콜레스테롤의 재료가요, 탄수화물에서 와요. 밥, 빵, 설탕, 이런 거 다 맛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뭐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거를 먹게 되면 급격하게 혈당이 오릅니다. 혈당이 오르면 그거를 다 사용을 못하니까 빨리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쫙 나오면서 이 혈당들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간에서는 이 남아도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걸 지방으로 바꿔버려요. 이런 탄수화물들을 중성지방하고 LDL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기와 야채 위주로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로 먹는 거 다 체크해 보세요. 정제 탄수화물이 내 식단의 몇 % 정도를 차지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좀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난 잘못이 없는데, 내가 뭐 운동도 잘하고 음식도 잘 가려서 먹고 하는데도 고지혈증이 생겼다, 그러면 가족력을 한번 보세요. 젊을 때부터 이런 고지혈증이 있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습관도 찾아봐야죠. 먹는 것만 잘 한다고 되진 않죠. 우리가 운동해야죠. 하루 종일 막 의자에 몇 시간씩 앉아서 가만히 있고, 저녁 먹고 바로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막 TV 보고 잠 잘 못 자고 저녁에 술 많이 마시고 이러면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죠. 그래서 생활습관 꼭 체크해 보시고요. 정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 내 몸의 콜레스테롤은 고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밥, 빵, 설탕, 이 세 가지에서 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혈관 건강에 진짜 도움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 정리를 해보면요, 식사에 어떤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좋은 거를 먹어야지가 아니라 나쁜 거를 안 먹어야지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구성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고지혈증 좋아진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구성을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요거 빼야 되겠다 해서 뺄 거를 빼세요. 그러면 훨씬 조절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도 또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반찬이 쫙 있잖아요. 밥도 있을 거고, 국도 있을 거고, 뭐 김치, 야채, 고기, 달걀, 뭐 이런 단백질들이 쫙 있으면 뭐부터 먹을 것이냐, 탄수화물부터 먹기 시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채소 같은 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을 것이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먹는 순서도. 그래서 순서를 밥 먹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먹지 마시고, 일단은 채소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그러면 이 먼저 들어간 채소가 일종의 거름망을 형성을 해요, 내 뱃속에서. 그러니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좀 막아주니까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는 식단에서 일단 뺄 거를 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 거는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많다 그러잖아요. 이 오메가3가, 에스키모들이 이 상처가 한번 나면은 잘 피가 안 멈추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혈관 건강이 좋은 거를 보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혈액이 맑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검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생선을 주식으로 먹었던 거예요, 생선을. 그래서 그때 이제 오메가3가 밝혀진 거거든요. 오메가3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오메가3를 현재 식단에다가 좀 추가해 주시는 게 염증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을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 생선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중금속의 위험성이 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에서 한 토막 반 정도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번에서 3번 정도 드시는 거는 중금속의 위험성도 좀 줄이면서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식사 순서도 중요하고, 정제 탄수화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혈당이 언제 많이 오르겠어요? 밥 먹고 나서 한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혈당이 쫙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주려면 운동으로 하면 됩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누워있지 마시고, 밥 먹고 한 10분에서 15분 후부터
걸으세요. 집 밖에 나와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걷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집 안에서 하는 방법은 뭐 집 안에서 실내 자전거 같은 거 타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스쿼트 정도만 하셔도 혈당 스파이크 막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요. 그럼 방금 이제 얘기했죠. 밥 먹을 때 식단 먹는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오메가3 드시고, 그 다음에 식후에 운동하기,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건 좀 피하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금속이 걱정돼서 약으로 먹는 건 어떤가요? 생선 자체가 막 수은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검사를 해보면 이분은 좀 몸에 중금속이 많은가 해서 검사를 해보면 갑자기 막 수은이 막 높게 나와요. 납이 높게 나오고. 그래서 뭐지 하고 보고 보면은 이분이 일하는 환경, 직업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혀 수은에 노출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회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거의 회를 주식처럼 드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선을 많이 먹었을 때 중금속 오염이 걱정이 되신다면 오메가3 제품으로 된 거 드시면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고지혈증에는 스타틴이나 오메가3를 먹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되게 많죠. 이런 워낙에 이런 미디어라든가 유튜브에 자료들이 넘쳐나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스타틴 먹지 마라, 제약회사의 음모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부작용만 있고 득이 안 된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은 다 도움이 돼서 이유가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억지로 떨어뜨리는 건 좋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꼭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스타틴을 먹으면 생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생존 기간을 늘려준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스타틴을 먹었을 때 오래 산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건 드셔야 돼요. 먹어야 돼. 그거는 뭐 확실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의사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그걸 먹으면 오래 산다는 건. 그리고 이 스타틴이 이런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좀 줄이고 LDL을 떨어뜨리고 이런 플라크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을 좀 올린다, 생존 확률을 올린다, 그래서 그런 거고 먹어야 되는 거고요. 거의 뭐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필수로 드셔야 되는 분들은 이전에 기왕력이 있는 분들, 심근경색이 있었다든지 협심증 이런 것 때문에 스텐트를 하셨다든지, 그다음에 뇌졸중, 허혈성 발작, 그다음에 당뇨 있고 LDL이 올라가고 LDL이 한 190 이상 이러면 이거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오래 살아요. 꼭 드시고요. 실제로 이 약을 먹었을 때 이러한 방금 얘기한 무서운 심근경색 같은 병들이 덜 오면서 사망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으니까 드셔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논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증상은 하나도 없고 다른 기저질환도 없고 LDL만 조금 높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그냥 우연히 발견이 된 경우,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이 본다든지, 나이를 보고 뭐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지, 흡연을 하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복부 비만이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위험도를 계산을 해서 먹을지 말지를 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요인 없이 LDL만 조금 높은 경우라면 그거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어요. 유튜브에서 계속 먹지 마라,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게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작용이 꽤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타틴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약을 먹으면 막 쥐가 나고 막 온몸에 근육통이 생기고 오히려 간 수치가 올라가고, 드물게는 혈당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반드시 아까 얘기한 대로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약을 드시는 방법을 찾아서 먹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위험한 분들은 약이 주는 이득이 이런 부작용보다 훨씬 큰 이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드시고, 저위험군, 아까처럼 LDL만 좀 높고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엔 생활습관부터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1년째 환자분 진료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주로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발목, 무릎, 하체 쪽이죠. 하체 쪽 진료를 많이 보고 있고요. 진료는 지금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진료는 신경외과 의사회에서 학술의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의사회에서 총무의사, 서울시 의사회에서는 보험의사 하고 있어요. 또 상임의사로 신경외과 초음파학회와 말초신경학회에서 상임의사를 하고 있고요. 통증에 대해서 오래 진료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통증이라는 게 트렌드가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흘러나가는지가 좀 보입니다. 예전에는
아픈 거를 없애는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뼈 주사라고 하죠. 스테로이드 주사를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쓰세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잘 쓰는 의사가 명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동네에서 명의로 소문난 분들 보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막 10몇 개씩 쫙 만들어 놓고 환자분 들어오시면 어디 아파요? 어깨 아파요? 어깨에 놓고. 무릎 아파요? 무릎에 놓고. 지금도 그렇게 진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예전에는 트렌드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아프니까.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거는 염증을 강제로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염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염증이 있어야 그 조직이 재생이 돼요. 근데 그 스위치를 꺼버리다 보니까 조직이 재생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더 약해지고 나중에는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냐면 염증이 나쁜 게 아니다. 염증을 잘 조절을 해서 얘가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게 재생의학이거든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치료가 재생의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너무 심한 경우에 잠깐 급한 불을 끄는 용도로 쓰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나쁜 염증으로 가지 않도록 좋은 염증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주는 예를 들어 PDRN 주사라든가 아니면 아까 혈소판 주사 얘기했죠. PRP라고 하는 자가 혈소판 주사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의 의학은 제거하는 의학이었다면 뭘 없애고 염증을 없애고 혹이 있으면 혹을 떼내고 암 조직이 있으면 암 조직을 떼내고 이게 뭔가를 제거하는 의학이었다면 요즘에는 만드는, 재생시키는 의학을 해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냐면 항노화까지 연결이 돼요. 우리는 늙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늙어가요. 그런데 이 늙어가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늦추고 아니면 조금이나마 되돌리게,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떤 노화를 좀 되돌릴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재생의학과 항노화 치료예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한물 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의학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반드시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하고 식이 조절하면서 이러한 항노화 의학의 도움을 받는다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노화를 늦춰보세요.